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혼자구나.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밤에 잠들 때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딜 때도 결국 그 순간을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뿐입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 65세의 박영숙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각각 미국 뉴욕과 부산에서 자신들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은 변호사로 일하며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러 오고 아들은 대기업 중역으로 명절에도 업무 때문에 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 박 씨에게 집은 너무나 컸습니다. 4인 가족이 살던 30평대 아파트는 혼자 살기에는 지나치게 넓었고 텅 빈 방들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빈집에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고 혼자 차린 저녁 식탁 앞에 앉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라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박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편하네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지만 서서히 저 자신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웠거든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라 저와 함께 있는 거예요. 박 씨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작은 목표들을 이루어가면서 조금씩 자신과 친해졌습니다. 화분에 꽃을 키우기 시작했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으며 복지관의 서예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라는 단어를 외로움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상태이고 외로움은 심리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으면서도 평온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주제의 핵심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인 가구는 2023년 기준 전체 가구의 34.5%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약 716만 가구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약 105만 가구였던 것이 2023년에는 약 198만 가구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해서 혼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와 사별하는 기간이 길어졌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자녀들과 함께 사는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독립성이 높아지면서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노인들도 늘어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혼자 사는 노년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라는 현실을 부정하며 불안해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을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삶의 교훈에서는 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7가지 구체적인 방법과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지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혼자 살면서 행복을 찾은 많은 분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앞으로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큰 위로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 우리는 태어날 때도 떠날 때도 혼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혼자 왔고 떠날 때도 혼자 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도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과 끝나는 그 순간만큼은 오롯이 나 혼자만의 경험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그 순간, 아기는 완전히 혼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도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여정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2세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평생을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30년을 일하며 수백 명의 직원들과 함께했고, 사내에서는 인맥이 넓기로 유명했습니다. 골프 모임, 등산 모임, 동창회, 향후회 등 각종 모임의 회장을 맡으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퇴직 후에도 여전히 활발한 사교 생활을 이어갔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누군가와 식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공허함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도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수백 명의 지인이 있었지만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과 두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 씨의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3년 전 심장 수술을 받으면서였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혀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밖에서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고, 의료진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마취가 되고 의식이 사라지는 그 순간은 완전히 혼자였어요. 그 순간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 태어나는 순간, 죽는 순간, 그리고 그 사이의 많은 결정적인 순간들은 결국 나 혼자 겪어내야 한다는 것을요.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김 씨는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으며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수술대 위에 누워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의미 없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진실입니다. 혼자라는 것을 인정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완성시켜주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의 열쇠가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근본적인 차이, 많은 분들이 혼자와 외로움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상태이고, 외로움은 심리적인 감정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외로움은 결핍의 감정이고, 고독은 충만의 상태입니다. 인천 송도에 사는 68세 이순자 씨는 이 차이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멀리 있었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없었고, 밥을 같이 먹어도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집에서 저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이 씨의 남편은 5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홀로 남겨졌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걱정했습니다. 이제 혼자 어떻게 살려고, 너무 외로울 텐데. 하지만 정작 이 씨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물론 처음 몇 달은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다는 것을요. 이 씨는 혼자 살게 된 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미술관과 박물관을 다니며 문화생활을 즐겼으며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나를 발견했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들의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과 고독은 뇌의 다른 영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반면 고독은 창의성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활성화시키고 자기 성찰 능력을 높이며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공허함에서 오지만 고독은 자신과의 깊은 만남에서 옵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고독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결핍의 감정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자족의 상태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때우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웁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김명희 교수의 연구팀이 5년간 60세 이상 노인 1,2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또한 치매 발병률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주는 자유와 기회, 혼자 산다는 것에는 분명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살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잠드는 시간, 식사 시간,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이 오롯이 나만의 시간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0세 정미경 씨는 혼자 살게 된 후 처음으로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혼 생활 45년 동안 저는 항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였어요.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정미경이에요.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밤 12시까지 책을 읽고 싶으면 읽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정 씨는 특히 식사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 입맛에 맞춰 음식을 만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짜게 드시는 걸 좋아하셨고 남편은 고기를 좋아했고 아이들은 매운 걸 못 먹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습니다. 샐러드만 먹고 싶으면 샐러드만 먹고 과일만 먹고 싶으면 과일만 먹어요. 이 작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혼자 사는 것은 또한 자기 발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느라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에 열정을 느끼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생깁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74세 박준호 씨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이 얼마나 그림을 좋아하는지 발견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 공장에서 일했고 퇴근 후에는 가족들을 돌봐야 했죠. 그림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게 되고 시간이 생기니까 70세에 처음으로 미술학원에 등록했어요.
박 씨는 지금 매일 2~3시간씩 그림을 그립니다. 수채화, 유화, 아크릴화 등 다양한 기법을 배우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소규모 개인전도 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아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혼자 살지 않았다면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은 또한 깊은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시끄러운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나온 세월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의 시간은 정신적 성숙과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2부, 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7가지 방법. 첫 번째, 자신과 진정한 친구가 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부모님보다, 배우자보다, 자녀들보다, 그 어떤 친구보다도 나 자신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단 1초도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가장 낯선 사람처럼 대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며 자신에게 가혹한 비판을 퍼붓습니다. 전주 완산구에 사는 69세 최영희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조차 싫었어요. 늙고 추한 제 모습이 너무 싫었고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왜 살아있나 싶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또 이 긴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최 씨를 변화시킨 것은 복지관 상담사의 간단한 제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이요. 처음에는 이상하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안녕, 영희야. 어젯밤 잘 잤어? 오늘 하루도 잘 지내자.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입으로만 말했지만 점점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니까 더 이상 외롭지 않더라고요.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이제는 거울을 보면서 미소 짓게 됩니다.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져도 괜찮습니다. 몸이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증거이고 존중받아야 할 인생의 흔적입니다. 수원 팔다구에 사는 71세 한명숙 씨는 자신의 주름을 인생의 지도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주름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주름은 아이들을 키우며 웃었던 흔적이고 저 주름은 힘든 시절을 견디며 생긴 거죠. 주름을 지우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저니까요. 자신과 친구가 되려면 매일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 10~15분 정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무엇이 기뻤어? 무엇이 힘들었어? 지금 무엇이 필요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진심으로 답해보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기는 단순히 하루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탐구하는 도구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73세 강순덕 씨는 5년 전부터 매일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쓸 말이 없었어요. 오늘도 그저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다 정도였죠. 하지만 계속 쓰다 보니 점점 깊어졌습니다. 제 감정을 들여다보게 되고 제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어요. 강 씨는 일기를 쓰면서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침 시간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 비 오는 날 우울해진다는 것, 손주들 사진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글로 쓰면서 처음 알았어요. 70년을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잘 몰랐던 거죠.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은 또한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과거의 실수, 후회되는 선택,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자신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현재의 나를 응원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믿어줄 것입니다. 창원 성산구에 사는 76세 김동수 씨는 오랫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어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죠. 매일 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되던 해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다르게 살 수는 있으니까요. 김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동수야, 그때는 최선을 다했어. 실수했지만 고의는 아니었잖아. 이제 그만 자신을 괴롭히고 남은 인생을 잘 살자. 그날 이후 김 씨의 삶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4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신과 친구가 되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도 의미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이고 충분한 휴식을 주고 즐거운 경험을 선물하세요. 마치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이 자신을 대하세요.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지. 오늘은 푹 쉬어야겠어. 오늘은 재미있는 일을 해야겠어. 이렇게 자신을 배려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적이고 의미 있는 생활 리듬을 만드세요. 혼자 살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때로는 무질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자고 일어나고 아무렇게나 먹고 하루하루를 계획 없이 보내다 보면 삶이 흐트러지고 건강도 나빠지며 정신도 흐려집니다. 천안 동남구에 사는 67세 윤미란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년 동안 완전히 방황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어차피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일찍 일어나야 하나 싶었죠. 그러다 보니 새벽 3, 4시까지 TV를 보다가 아침 11시나 12시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어야 할 시간도 잊어버렸고 하루에 한 끼만 먹을 때도 많았어요. 윤 씨의 생활은 점점 더 무너졌습니다. 낮과 밤이 바뀌었고 제대로 씻지도 않았으며 집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부어있고 눈빛은 흐렸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하고요. 윤 씨를 변화시킨 것은 동네 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방문이었습니다. 복지사는 간단한 일과표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9시 산책, 12시 점심, 오후에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저녁 6시 저녁 식사, 밤 10시 취침.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게 고문 같았죠.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견디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2주가 지나자 큰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았어요. 밥도 맛있게 먹히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지금 윤 씨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8시에는 아침을 먹고 9시에는 집 근처 공원을 30분 동안 걷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독서나 취미 활동을 하고 점심 후에는 짧은 낮잠을 잡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서예 수업을 듣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에는 TV를 보거나 전화 통화를 합니다. 밤 10시에는 어김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저를 살렸어요.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뭐하지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과를 시작하자는 생각이 들어요. 규칙적인 생활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구조를 만들어주고 하루하루의 목적을 부여하며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뇌와 몸은
패턴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일을 하면 몸이 그 리듬에 적응하고 각 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수면 패턴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좋은 수면은 모든 건강의 기초입니다. 충분히 잘 자야 낮 동안 활력이 있고 기분이 좋으며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포항 북구에 사는 72세 최수진 씨는 수면 일기를 쓰며 자신의 수면 패턴을 관리합니다. 몇 시에 잤는지, 몇 시에 일어났는지, 밤에 깬 적이 있는지, 아침에 몸 상태가 어떤지 매일 기록해요. 그러다 보니 제 몸의 리듬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밤 10시에 자면 다음날 가장 컨디션이 좋다는 걸 알았어요. 식사도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혼자 먹는다고 해서 대충 먹거나 끼니를 거르면 안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해진 시간에 먹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식탁에 앉아서 제대로 차려 먹으세요. TV를 보면서 대충 먹는 것보다 식탁에 앉아 음식에 집중하며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식사의 만족도도 높입니다. 제주시에 사는 80세 홍순희 씨는 혼자 살지만 매 끼니를 정성스럽게 차려 먹습니다. 혼자라고 해서 대충 먹으면 안 돼요. 밥과 국, 반찬 3가지는 꼭 차려 먹습니다. 작은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식탁에 놓으면 기분이 좋아요. 식사가 즐거워집니다. 일과표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너무 빡빡하게 짜지 않는 것입니다. 융통성 있게, 여유롭게 계획하세요. 그리고 매일 똑같은 일만 하면 지루할 수 있으니 요일마다 다른 활동을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도서관 가는 날, 화요일은 친구 만나는 날, 수요일은 복지관 수업 듣는 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규칙적으로 사는 것보다 매일 비슷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처음 2, 3주는 힘들겠지만 그 시기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3번째,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혹시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새로 배워?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죽는 순간까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배움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며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10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들은 치매 발병률이 43% 낮았고 우울증 발생률도 57% 낮았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68% 더 높았습니다. 안산 단원구에 사는 74세 조명희 씨는 70세에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한이었어요. 젊었을 때 영어를 배우고 싶었지만 가난해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죠. 그런데 70세가 되어 복지관에서 무료 영어 교실을 연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알파벳도 제대로 몰랐고 발음도 어색했으며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첫 수업을 듣고 집에 와서 울었어요. 역시 나이 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단어장을 만들어 외우고 간단한 문장을 반복해서 읽고 영어 노래를 들으며 따라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조 씨는 간단한 영어 대화가 가능하고 영어로 된 동화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손주가 미국에 사는데 이제 영어로 편지를 쓸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너무 좋아해요. 할머니 대단해요 하면서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듭니다. 배움의 대상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언어, 악기, 그림, 서예, 춤, 요리, 컴퓨터, 스마트폰,
무엇이든 관심 있는 것을 배우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부천 원미구에 사는 71세 이정숙 씨는 68세에 처음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기타를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우쿨렐레 수업을 한다길래 용기를 내서 등록했죠. 이 씨는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관절염도 있어서 코드를 누르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씩 천천히 연습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이 씨는 복지관 우쿨렐레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공연도 합니다.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위해 연주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제 음악을 들으시며 웃으시고 박수 쳐주실 때, 아,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은 급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면 세상과 더 쉽게 연결될 수 있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69세 강동진 씨는 65세에 처음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받는 것도 어려웠어요. 화면을 어떻게 밀어야 하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강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6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을 텐데 화내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알려줬죠. 지금 강 씨는 카카오톡으로 가족, 친구들과 소통하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영상을 보며 인터넷 뱅킹으로 금융 업무를 처리합니다. 스마트폰 배우기 전에는 은행 가려면 1시간씩 줄 서서 기다렸어요.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다 해결합니다. 정말 편리해졌어요. 배움은 또한 사회적 연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업에 가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서로 격려하며 때로는 수업 후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진지하게 임하며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배우고 싶었던 것, 도전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네 번째, 질 좋은 관계를 선택적으로 유지하세요. 혼자 산다는 것이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질 좋은 관계를 선택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80년 종단 연구에서 밝혀진 가장 중요한 결론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좋은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 100명보다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 5명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는 68세 박성호 씨는 고등학교 동창 4명과 매주 화요일마다 만난다고 합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에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매주 만나요. 우리끼리는 아무 말이나 다 할 수 있어요. 박 씨와 친구들은 주로 등산을 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늙은 이야기도 하고 아픈 이야기도 하고 자식 걱정도 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나눕니다.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들의 우정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기, 자랑하지 않기, 충고하지 않기, 그저 들어주기.
누가 더 돈이 많은지, 누구 자식이 더 잘 됐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춘천 태계동에 사는 70세 윤미자 씨는 30년 지기 친구 2명과 매달 한 번씩 1박 2일로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남편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게 되면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당일치기로 가까운 곳을 다녔는데 이제는 멀리까지 가요. 윤 씨는 이 여행이 삶의 큰 활력소라고 말합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함께 즐기는 모든 과정이 즐거워요. 여행에서 돌아오면 다음 여행을 또 계획합니다. 이렇게 기다릴 것이 있다는 게 행복해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고 관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요즘은 직접 만나기 어려워도 전화나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친구들과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지만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는 사람, 자랑만 하는 사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나를 편안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울산 중구에 사는 73세 이경자 씨는 5년 전 큰 결심을 했습니다. 평생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저를 무시하고 제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자랑만 했어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보내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친구들에게 쏟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관계도 단순히 오래됐다고 무조건 유지할 필요는 없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놓아줘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랑을 표현하세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복지관, 문화센터, 동호회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5번째, 건강한 몸을 지켜야 자유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건강은 혼자 살면서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창원 의창구에 사는 76세 김영철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걷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습니다. 이 습관을 15년째 지키고 있어요. 덕분에 병원 갈 일도 거의 없고 약도 먹지 않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다들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건강합니다. 김 씨는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3회는 집에서 근력 운동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없으면 넘어지기 쉽고 한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운동을 합니다. 운동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54% 낮고 수면의 질도 훨씬 좋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62% 높았습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제주 서귀포시에 사는 78세 홍길동 씨는 수영을 즐깁니다. 75세에 처음 수영을 배웠어요. 관절이 안 좋아서 걷기 운동이 힘들었는데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더라고요. 홍 씨는 일주일에 4, 5회 수영장에 가서 30분씩 수영을 합니다. 물속에 있으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요. 수영하고 나면 기분이 정말 상쾌합니다. 식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먹는다고 해서 대충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세요. 밥, 국, 반찬을 골고루 먹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가능한 한 피하고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주 덕진구에 사는 74세 최명희 씨는 매일 아침 채소 주스를 만들어 마십니다. 당근, 사과, 샐러리, 케일을 갈아서 마셔요. 처음에는 맛이 이상했지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니까 이제는 안 마시면 허전해요. 최 씨는 또한 일주일에 2번은 생선을 먹고 매일 견과류 한 줌을 먹는다고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정기검진도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1년에 한 번씩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아 몸의 상태를 확인하고 작은 문제라도 발견되면 즉시 치료하세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수면도 건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7, 8시간 충분히 자세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해지며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6번째,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목적 있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사람은 목적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어야 하고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키가이, 즉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릉 교동에 사는 71세 박미숙 씨는 5년 전부터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은퇴하고 나니 너무 허전했습니다. 40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박 씨는 우연히 동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글을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쉬 1시간씩만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지금은 거의 매일 복지관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박 씨는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간식도 사주며 진정한 멘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사랑해요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것이 저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고 취미활동을 할 수도 있으며 작은 부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 삶의 목적을 느낄 수 있느냐입니다. 포항 남구에 사는 69세의 정수진 씨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작은 공간을 빌려서 상추, 토마토, 고추를 키워요.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아요.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정 씨는 수확한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키운 토마토를 드리면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하시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저를 기쁘게 만들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온라인 활동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72세 한영수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제가 만든 음식을 유튜브에 올려요. 구독자가 5,000명 정도 되는데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레시피를 물어보시고 자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십니다. 한 씨는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것도 직접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유튜브에서 튜토리얼을 보며 하나씩 배웠죠. 70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이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큰 돈을 벌 필요는 없지만 작은 경제적 독립성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경비, 청소, 배달, 택배 정리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능력에 맞는 일을 선택하세요. 부산 연제구에 사는 70세 김철호 씨는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조금 빠듯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경비 일을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해보니 괜찮더라고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규칙적으로 출근하니 생활에 리듬이 생겼어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 오늘 해야 할 일, 나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 이것들이 있으면 삶이 의미 있어집니다. 7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없는 것에만 집중하면 삶이 가난해집니다.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자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울산 동구에 사는 75세 정은희 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요. 처음에는 쓸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감사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 씨의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두 감사한 일이에요.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고 나서 삶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혼자 살아서 외롭다가 아니라 자유롭게 내 시간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하다로, 늙어서 힘들다가 아니라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감사하다로 생각이 바뀝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스트레스에도 강하고 수면의 질도 좋으며 면역력도 높다고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심지어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광주 남구에 사는 73세 이미자 씨는 감사를 실천하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한 병에 작은 종이를 넣어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종이에 적어서 병에 넣습니다. 1년 후에 그 종이들을 꺼내서 읽어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씨는 작년에 모은 감사 종이가 365장이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읽다가 울었어요.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세요.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순자 씨는 매달 감사 편지를 씁니다. 매달 한 사람을 정해서 감사 편지를 써요.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때로는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들에게도 씁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풍요로웠습니다라고요. 박 씨는 이 편지들이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편지를 쓰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감사가 모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 3부. 외롭지 않게 사는 실천적 지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친구로 만드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침묵이 무섭고, 빈집이 무섭고, 아무도 없는 시간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며 창의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안산 상록구에 사는 67세 조연숙 씨는 처음 혼자 살게 되었을 때 밤이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TV를 켜놓고 라디오를 틀어놓았습니다. 소음이 없으면 불안했죠. 하지만 어느 날 조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독 자체가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동안 평생을 바쁘게 살면서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되니 나와 마주해야 하는데 그게 낯설고 무서웠던 거예요. 조 씨는 조금씩 침묵과 친해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루 10분씩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호흡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점점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지금은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저 자신과 깊이 대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TV 소리, 라디오 소리가 없어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소음이 있으면 불편해요. 명상이나 묵상을 통해 고독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익숙해질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며 위로받으세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자연입니다. 나무, 꽃, 새, 바람, 햇살, 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자연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아무 말 없이 위로해 줍니다. 춘천 신부급에 사는 70세 이상호 씨는 매일 아침 호수를 산책합니다. 혼자 걷지만 외롭지 않아요. 물 위를 떠다니는 오리들을 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을 보면서 자연과 대화합니다. 자연은 아무 말 없이도 저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이 씨는 봄에는 꽃이 피는 것을 지켜보고 여름에는 푸른 잎사귀를 감상하며 가을엔 단풍을 즐기고 겨울에는 눈 덮인 풍경을 바라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삶의 순환을 느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요. 정원을 가꾸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두고 식물을 키워보세요. 매일 물을 주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식물은 우리의 보살핌에 응답하며 자라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74세 서미경 씨는 베란다에서 작은 텃밭을 가꿉니다. 상추, 청경채, 밥, 고추를 키워요. 아침마다 베란다에 나가서 식물들을 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여기 새싹이 났네? 오늘은 조금 더 자랐네? 하면서 관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서 씨는 식물과 대화도 한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식물들에게 말을 걸어요. 오늘도 잘 자랐구나? 물 많이 마셔? 예쁘다? 하면서요. 식물들이 제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외로움을 달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 매일 돌봐야 할 대상이 생기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자신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수원 권선구에 사는 71세 김영숙 씨는 5년 전 유기견 보호소에서 개를 입양했습니다. 복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지금은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예요. 김 씨는 복순이 덕분에 매일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복순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줘요. 그 모습을 보면 아, 나를 기다리는 존재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디지털 세상과 연결하며 세상과 소통하세요. 요즘은 디지털 기술 덕분에 물리적으로 혼자 있어도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면 언제든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포항 북구에 사는 72세 최수진 씨는 유튜브를 통해 전국의 노인들과 소통한다고 합니다. 저는 전통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제가 만든 음식을 유튜브에 올려요. 된장찌개, 김치, 떡, 나물, 할머니의 손맛을 보여주죠. 최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2만 명이 넘습니다.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레시피를 물어보시고 자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십니다. 비록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분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최 씨는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제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보람을 느껴요. 이제는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것이 하루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때로는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독서 모임, 등산 모임, 사진 모임, 요리 모임 등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69세 한정희 씨는 온라인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정해서 읽고 온라인으로 모여서 토론해요. 전국 각지에서 3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정말 다양한